네, 국회 국정감사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월호 참사 문제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전국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정감사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고 이제 초반전은 끝났고 중반전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사실 초반에 두드러진 이슈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국정감사 4개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네. 네. 국정감사의 4개 키워드를 보면은 재벌 총수, 증인 첫 번째. 채택 공방, 그리고 국정감사 키워드 다 볼까요? 아니 한글도 모르세요. 이런 막말 논란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쟤는 뭐든지 삐딱이라는 그런 거고요. 예. 네. 예,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벌 총수 증인 채택 공방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환노위에서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불법 파견 문제 같은 걸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 재벌 총수를 불러서 증인대에 세우는 거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렇죠. 이번에 670조 2개 이제 피감 기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하면서 증인으로서 재벌 총수들을 갖다가 예. 부르겠다. 또 여당은 이게 꼭 실효성이 있느냐 서로 다투게 되죠. 예. 당장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의 근본 취지가 뭐겠습니까? 보면은 그야말로 행정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게 국정감사의 본령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체라 할지라도 뭐 국가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와 관련된 즉 행정부와 관련된 직접적 이해 관계가 있을 때 부르는 거는 그건 충분히 부를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재벌 총수 부르겠다는 건 지극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뭐 호통치기 또 굳이 재벌에 불러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몽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불러서 구체적 사업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 무슨 문제에 대해서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CEO를 부르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근데 보면 일단 재벌 총수를 부르겠다 으름장을 놓으면은 재벌은 바싹 긴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너가 일단 불려나간다 그러면 그 밑에 CEO부터 시작해서 말단 대리까지 그야말로 초죽음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어떤 권력과 재벌의 뒤에 보이지 않는 짬짬이의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꼭 문제가 있는 거라면은 뭐 재벌 총수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부르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관행적으로 재벌 총수 불러서 으름장 놓고 호통치고 일단 흔한 얘기로 폼은 좀 나죠.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 불러서 그런 막 호통치고 뭐 모양은 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뭐 외국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아 이재용 회장, 정몽구 회장이 불려가서 혼쭐이 난다? 그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재벌 총수에 관련돼서 너무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은 일단 방어하고 보자라는 게 기본 태도인 것 같고 야당은 일단 두르고 보자라는 거라서 이게 뭐 양비론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게 필요할 때는 뭐 재벌 총수 아니라 재벌 총수 더한 분도 불러야 되는 것이고 100명 아니라 200명도 불러야 되겠죠. 정말 이것을 밝혀야 된다. 이게 이 재벌의 문제에서 어떤 뭐 자금 회계가 잘못됐다라든지 뭐 편법 회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분식 회계 이런 것들은 불러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재벌 총수보다 총수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총수를 이제 보좌하고 있는 그 CEO 또는 참모나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밝힐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야당은 일단 재벌 총수를 부르자라는 그런 기본 입장. 이게 아마 기선을 제압하자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감 때. 여당은 또 재벌 총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그냥 덥다 그러고 안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재벌 총수 나온다고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경계하고자 하는 그 인식이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재벌 총수 구속되고 감옥 가면 경제가 잘못된다.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 재벌 총수 부를 때도
필요하다면 불러야 되는데 단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재벌의 회장들이 나와서 예. 거의 답변 못하고 또 답변하려는 걸 막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재벌 총수를 무조건 부르고 보자라는 인식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당도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사기업도 필요하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국회 의결만 한다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너무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이게 재벌 총수가 나오면은 경제가 잘못되는 걸로 흔들린다. 잘못 인식될 수 예. 있다는 그 인식도 너무 편협된 것이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꼭 재벌 총수 불러야만 야당이 권위가 쓴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그런 인식도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예. 이 국감 때 다른 쟁점도 굉장히 많은데 이 재벌 총수 부르냐 안 부르냐를 가지고 항상 매년 이 쟁점이 되는 게 쟁점 같지도 않은 쟁점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뭔가 서로 이제 그런 아주 고정 스테레오타이프한 진부하고 식상한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때 이러한 그 불필요한 논쟁이 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막말 그대로 또 재현이 됐습니다. 저희가 또 핵심 또 키워드로 꼽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한글도 모르세요? 이거였거든요. 참 빈정거린 거죠. 네. 참 보면 듣기가 좀 거북해요. 새정치민주연합 아니 뭐 어느 의원이 의원의 중요한 나왔습니다. 것이 네. 아니라 대개 의원들이 보면 어느 순간에 갑 중에 갑인데 네. 특히 국정감사마다 보면 수포갑 중에 수포갑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라든가 피감기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예.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얘기를 아주 서슴지 않고 해요.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보면은 네. 뭐 그것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호통치고 보면 아니 한글도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자기들이 뭐 멋있어 보인다고 착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지켜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들 하죠. 의원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예. 얼마 전에 기억 안 나세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켰고 추석 상여금 388만 원 고스란히 받아 챙겼고 또 보면은 내년에 급여 3.8% 올리겠다고 나왔을 때 지금 많은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들 뭐 일은 제대로 해놓고 좀 뭐 올려달라는 거야 그러는데 피감기관 그 뭐 저 답변이 좀 미숙하다 그래서 예. 아니 한글도 모르세요? 또 어떤 의원은 가서 마이크 통통 치면서 왜 마이크 잘 나오는데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자기 깜짝 쇼하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예. 최소한 상대 피감기관에 보면 어떤 나와 있는 당사자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를 인격적으로 대우했을 때 본인도 받는 건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하는 비아냥거림이 뒤에서 수군수군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국감 때마다 막말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을 비하하는 쪽지를 주고받다가 이게 카메라에 포착돼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사적인 대화였다고 하지만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했기도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들이 당시 상황을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을 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시죠. 예. 일간지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게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중에 물론 사적 메모라 할지라도 그 동료 의원 또는 동료 의원들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의 메모를 주고받은 것이 저 아이 취급당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도대체 무엇이 빼딱하다는 것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애 취급을 당해야 되고 모두 다 삐딱하다는 것인지 뭐가 그렇다는 것인지 국방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앞에 부분 저는 모든이 뺐다고 제가 썼습니다. 사적인 대화였어요. 사적인 대화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상황을 보면 다 사적인 대화인 줄을 다 아실 겁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지만 그걸 몰래 촬영해서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그 해당 의원님께서 그 유감을 표시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허위 사실을 만들어가지고서는 했습니까? 개인적인 감정과는 기본 얘기한 거죠. 뭐 이걸 가지고서는 사과를 하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국정감사가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거에 대해서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분 제가 좋아합니다. 뭐 쟤는 뭔데 뺐다케 했다가 나중에 두 분 제가 좋아합니다로 끝났거든요. 아니 뭐 빼딱해도 좋아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지금 잠깐 화면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요. 예.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 국정감사가 얼마나 힘들게 성사가 된 겁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 88년도 13대 국회 때 16년 만에 부활된 거였어요. 제4공화국. 유신 때 이것이 폐지됐다가 네. 3공화국까지 있었어요. 국정감사는 제도가. 형태는 좀 달랐습니다만. 16년 만에 민주화와 함께 부활된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리고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무역론도 많이 제기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무역론의 하나의 근거나 논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힘들게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의원들이란 분이 그래. 전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여기서 황태수 위원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근데 예. 제가 아무리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 딴 동료 의원한테 제삐 닦기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이거는 그 여야권 보수 진보는 이거 떠나서 예. 이건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어떤 인격체로서의 수준을 의식케 하는 거거든요.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항상 이 국회 때 이런 게 항상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YTN에서 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그러면서 이른바 대의민주주의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기껏 하는 논쟁이 저 정도 수준. 저거 초등학교 애들이 봐도 웃어요. 논평한 가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남한테 그래 제삐딱해. 그 사과를 하냐 말하냐. 나중에 저 좋아합니다. 이걸 일국의 국회의원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세월호 특별법 할 때 대의민주주의니까 뭐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연관이 되는데 좀 갑자기 예. 그러면서 뭐 국회의원이라고 나와서 세비 반납 이런 것도요. 정말 이런 논쟁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논쟁이 다 그런 수준들이에요. 예. 네? 지금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지금 국회 지금 국정감사 초반이라고 하는데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야당도 제대로 저기 공격도 못 하고 있고 말이죠. 예.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기껏 한 논쟁이 저런 논쟁을 하면서 국회의원하고 떡하니 앉아가지고 제 웬만하면 이런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 남말 쓰시면 안 됩니다. 막말은 안 쓰라고 저 그런 인격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 네. 이렇게 의원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국민들이 자꾸만 국회를 잘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방에서 예. 일하는 의원들. 이 국정감사 준비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한두 명 때문에 국회 전체가 항상 부심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부심받고 정치가 부심받으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뀔 게 없다고 잘못 왜곡된 시그널을 줘요. 그렇게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도 한두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아무도 못 바꾸구나. 왜요? 정치가 많이 바꿔야죠. 바꾸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치 부심으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상당한 그 열패감이나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무력감도 느끼고. 예. 그런 것들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네. 사실 본질과 벗어난 이런 일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더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카메라에 또 포착된 게 있었는데 비키니 여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당사자는 잘못 클릭해서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게 이번만의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저 신모 의원 예. 뭐 누구 검색하다가 좀 혼쭐이 났죠. 근데 예. 의원님들이 그렇게 보면 요즘 SNS 시대가 오고 또 보면 스마트폰 시대가 물론 저는 아날로그 9세대라 아날로그 씁니다. 예. 아시죠? 폴더폰 쓰는 예. 거. 그런 일 없으라고. 근데 스마트폰 쓰다 보면 이렇게 스크린 터치하다 잘못 터치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너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가면요, 또 상임위원장 가면 상임회의장 가면은 의원님들이 심심파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스마트폰은 무슨 엉뚱한 검색들을 많이 하시고 뭐 이른바 카톡이라고 그러죠. 예. 카톡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굳이 학생들에 비유하자면 수업에 열중하지 않고 딴짓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들어가거나 상임위 회의장 들어갈 때 또 국정감사장 들어갈 때 무조건 스마트폰 밖에다 놓고 들어가기. 왜냐하니까 거기 보면 의원들은 다 보면 데스크탑 같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예. 굳이 검색하고 글로 검색하면 돼요. 근데 의원들이 보면 의외로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의원들에게 수업이 뭡니까? 국사 그 이만한 이렇게 많이 갔다는 그 법안들 그 제대로 체크하고 막 공부하기도 바쁜 시간이에 아니 언제 거기서 카톡하고 앉았고 언제 검색해서 비키니 검색하고 앉았고 언제 누드 검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그럼 우리 청소년들한테 야 너 너희 수업 시간 중에 저 스마트폰 그거 보지 마라 얘기하면 의원들도
그거 절대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YTN을 통해서 제가 아주 긴급 제안을 합니다. 의원들, 네. 당장 내일부터라도, 내일부터 월요일 국정감사장 들어갈 때 의원들 다 스마트폰 놓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YTN부터 그거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스마트폰, 밖에 다 보면은 우리 최 박사님 아시잖아요. 밖에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 보좌관들이 연락 옵니다. 쪽지 들어옵니다. 그렇게 급한 상황 없어요. 숨 넘어가는 상황 없습니다. 우리 거기서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참 검색하다 보면 비키니 검색하고 누드 검색하고 그다음에 뭐 카톡으로 엉뚱한 얘기 서로 사담 나누다가 그것도 못해서 쪽지에다가 뭐 쟤는 매일 뺐다게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나거든요. 없애야 됩니다. 아니 제가 느끼기에 우리 황태순 의원이 오죽하면 저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수업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수업 가르칠 때 말이죠. 이게 카톡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건 다 마찬가지로 우리 밥 먹을 때도 누가 자꾸만 인터넷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면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너 밥 먹을 때 이 스마트폰 밑에 놓고 밥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수업 시간 때도 사실은 그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그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대학생쯤 되니까 성인들이기 때문에 수업 때 강의 때 스마트폰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본질을 또 다른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지금 오죽 저게 이 국정감사나 이런 본회의장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비키니 검색도 나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누드 검색. 모 의원도 지난번에 한번 그래서 한창 또 홍역을 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의원들인데 본인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너무 언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렇게 뭐 인터넷 있잖아요. 그 사적인 거 약간 할 수는 있죠. 뭐 연락 온 거 답변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그게 잦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야말로 또 불필요한 논쟁 이런 것들이 좀 재발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의원들이 이런 것들 이제 뭐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그건 뭐 법적 근거도 없을 것 같고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냐는 말씀했는데 아무튼 자율적으로라도 정말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회의장에 갖고 들어오지 않기로 자정 결의를 하시면 저희 YTN이 기사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감시가 우리가 보면 무슨 뭐 연주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예전에도 핸드폰 차단하지 않습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럼 이제 하나 차단까지 말씀드릴게요. 못 하더라도 이 보수혁신위원회하고 저기 새정치회나 비대위에서 그거 혁신하면 되겠네요. 그럼 또 얼마나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기껏 혁신한다는 게 스마트폰 가져가지 말기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비키니 검색하지 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죠. 네, 국감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사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그동안 뭐 정치권 여론조사, 여야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뭐 여러 가지 조사가 결과가 매주 발표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예.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48%였습니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2%로 나왔는데요. 지지율 변화를 볼까요? 지난달 셋째 주 잘못한다는 응답이 47%에서 점점 떨어져서 42%까지 내려갔고요. 잘한다는 응답은 한 달 전 44%에서 48%까지 상승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결국 어쨌든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저기 보면 4월 마지막 주, 넷째 주죠. 그러니까 9월 30일 그거 다 마무리되고 어쨌든 본회의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월호에 잡혔던 발목을 일단은 조금 풀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인 걸 같고 또 해외 순방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예. 해외 순방은 항상 국민들에게는 어떤 국가 원수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해외 순방이라는 것이 항상 지지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지도가 상당히 낮았던 것도 역시 예. 세월호 특별법 문제였던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좀 긍정으로 돌아선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갤럽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와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예. 함께 보시죠. 예.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소신이 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점과 또 외교 국제 관계를 꼽았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소통이 부족하다. 세월호 관련 수습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44%, 새정치민주연합이 22%로 각각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27%에 달했습니다. 예. 보면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소신이 있다라는 네.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소신이 있는데 끌려가지 소통하지 않는다. 이게 소신 있는 게 예. 이렇게 빛과 그림자죠. 빛 쪽에서 보면은 소신 있고 강단이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림자 쪽에서 보면은 고집불통, 소통 부재인 것이죠. 근데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4월 마지막 주에서 이제 10월 첫 주 오르면서 쫙 늘잖아요.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예. 어쨌든 극적인 타결이 되었고, 또 하나는 카나다, 또 유엔 이번에 하면서 아까도 나오네, 뭐 국제 관계 잘한다, 뭐 예. 이런 얘기들 유엔에서 연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던 것이고, 한 가지 이제 고무적인 것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치가 정상화되면서 새누리당도 1% 포인트,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도 1% 포인트 이래봐 지지율이 올랐죠. 그 대신 무관심증이 조금 줄어든 그건 뭐냐니까. 어쨌든 저희가 앞서는 계속 국회 제대로 국정감사 제대로 못한다고 한주 흉을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국회가 그동안 쭉 한 30 며칠 동안 문을 예. 닫고 있다가 다시 문을 열고 뭐 나름대로 뭔가 하겠다고 국정감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전통적 지지 1%포인트씩 늘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현재 정치가 우리 정치가 지금 뭐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상당히 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합의는 됐으나 물론 그 합의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의문 많이 있죠. 지금 또 다시 합의해야 될 부분들이요. 또 예. 특검 추천에 대해서 유족이 참여하냐 문제는 이제 추후 논의는 남겨놨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세월호 문제로 막힌 정부는 풀린 것 같아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아직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 텐데 아직 초반은 이렇다 할 쟁점이 이제 현안들이 쟁점화되지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좀 약간 정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별한 이제 그러한 그 막힌 것이 약간 뚫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이 조금씩 올라 있는 것 같긴 한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반 이후에 이제 어떠한 쟁점이나 현안이 불거지면서 여야의 쟁투가 벌어지냐에 따라서 예. 정당 지지도라든지 국정수행 평가도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국감이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게 되고 남은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호법 그리고 유병헌법 이런 부분들이 국감에서 마지막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뭐 보십니까? 국감에서 크게 쟁점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그런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도 질타를 하겠죠. 근데 예. 기본적으로 좀 세월호 특별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 다음에 유병헌법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패키지로 묶어서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현실적으로 과연 그 월말, 10월 말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3주 내에 돌파해내겠는가? 또 그 중간에 어떤 돌발 변수는 생기지 않겠는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되기를 갖다 기대해 보면서도 그와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기를 보면 뭐랄까 학수고대하면서 문제는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보면은 몇 가지 미완의 구멍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합의한 거예요. 보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특검 추천하는데 유족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우윤근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 같은 건 이 문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 얘기 나오면 이것이 자칫하면 또 보면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뭔가 더 수렁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면서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최소한 10월 말까지 정부조직법, 세월호 특별법, 유병헌법 이걸 갖다 통과시키는 최소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만이 정치 불신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국감 그리고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